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원입니다. 오늘은 캐딜락 CT6 준비했습니다. 캐딜락의 플래그십 세단 V6 3.6 모델에 이어서 내놓은 2.0 터보 모델입니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어떤 그 플래그십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나온 모델인데요. 2.0 직분사 터보 엔진을 적용을 해서 무려 269마력의 힘을 내는 고성능 세단이기도 합니다. 자, 캐딜락 CT6 2.0 터보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운전석입니다. 가죽과 나무의 고급 인테리어 공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유광 처리한 나무 우드 트림이 도어 패널서부터 대시보드를 거쳐서 우측 조수석 도어 트림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나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블랙톤으로 꾸며진 가죽 시트를 지금 실내에 적용을 했습니다. 아주 손끝이 느끼는 질감이 좋고요. 1, 2열 위로 선루프를 적용을 했습니다. 숄더 라인이 제법 높게 올라와 있죠. 팔을 많이 올려야 이런 숄더 라인에 팔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제일 밑으로 내려볼까요? 예. 시트를 좀 밑으로 내렸고요. 약간 시트를 위로 올리면 조금 이제 숄더 라인을 낮게 잡을 수 있는데요. 올리게 되면 지붕 위로 또 압박감이 있죠. 주먹 하나 겨우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남게 됩니다. 자, 스티어링 휠 하나, 둘, 약 2.4회전, 2.5회전이 채 안 되는 그 조향비를 보이네요. 대형 세단에 5m가 넘는 길이를 가진 대형 세단에 아주 그 타이트한 조향비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형 세단에 이렇게 타이트한 조향비를 갖게 되면 약간의 장단점이 있죠. 좀 다이나믹한 운전 성능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승차감 면에서 보면 조금 피로함을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펀트 드라이브냐 승차감이냐. 캐딜락 CT6는 조금 더 이런 그 조향감을 즐기는 펀트 드라이브에 포커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룸미러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후방 시야가 룸미러가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와 연동을 해서 후방의 모습을 화면으로 띄워주는 형식인데요. 기존에 미러를 위한 거울을 이용한 룸미러보다는 시야가 3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아주 폭 넓게 뒷모습이 보이는데요. 처음에 볼 때는 약간 어색합니다. 약간 뭐 앞에 보다가 룸미러를 볼 때 초점이 안 맞는 그런 그 느낌도 들고요. 약간 뭔가 어색함? 뭐 이런 느낌이 처음에는 드는데요. 조금 시간 지나면서 적응을 하고 나면 아주 폭넓은 시야가 마음에 들죠. 그래서 레버를 제끼면 거울이 뜨는데요. 거울로 볼 수 있는데 거울로 볼 때보다는 훨씬 선명하고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만져보면 모니터다 보니까 열기가 있습니다. 제법 따뜻함을 넘어서 살짝 뜨거운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모니터가 여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모니터의 열 관리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그 화면 전환이 아주 레버 한번 제끼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기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이 모니터를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10인치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아주 시원하고 선명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HD급 화면입니다. 센터페시아에는 공조 조절을 위한 버튼 3개 말고는 아무런 버튼이 없습니다. 모니터 아래에 들어와 있는 홈 버튼 그리고 볼륨은 이렇게 쓸어 내리듯이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오디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쓸어서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스 오디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 오디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자, 이런 정도의 오디오를 들을 수 있고요. 디자인 잠깐 볼까요? 아주 당당한 캐딜락의 정면 모습을 갖고 있죠. 라디에이터 그릴 한가운데 있는 캐딜락 엠블럼이 있고요. 그 양옆으로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꾸 이것을 볼 때마다 마치 그 뱀의 대가리, 동물 짐승에는 대가리라고 합니다. 욕이 아니죠. 아가리를 쫙 벌린 뱀의 대가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범퍼 하단부로 이렇게 크롬 라인을 주면서 상당히 정면 모습이 강합니다. 단정한 측면 모습, 캐릭터 라인을 빼고 나면
이렇다 할 그 선이나 면의 변화가 거의 없죠. 아주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어램프는 세로로 배치를 했는데 역시 잘 절제한, 그러면서도 어떤 고급 세단의 품격을 잃지 않는 단정한 모습을 잘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엔진룸을 열어보면은요, 힌지가 안쪽으로 8팔자, 보넷 안쪽으로 8팔자로 힌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힌지 앞쪽으로 롤바를 통해서 차체의 강성을 조금 더 보완을 하는 동시에 어떤 힌지의 배치도 사실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렁크 지붕은 맨 철판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그 아래 트렁크 바닥에는 템포러리 타이어가 실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안전띠를 메고 출발하겠습니다. CT6를 본격적으로 느끼면서 한번 이동을 해 보시죠. 출발합니다. 시트를 한번, 안전띠를 한번 쭉 잡아 당겨 주네요. 차와의 포옹, 출발하면서 이제 잘해보자,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짧은 구간에서 본선에 진입했어야 했는데요, 269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아주 짧은 구간에서 본선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차로를 읽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차간거리는 따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자, 차로를 이렇게 돌아가는 차로를 잘 읽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고, 약간 그 차로 중앙을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건 여전합니다. 차로 중앙을 딱 유지하면서 가는 게 좋을 텐데요.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비는 역시 약간 그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네요. 왜 고급 세단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을 했는지. 차간거리가 가까워지면 경고까지만 합니다. 제동까지 개입을 하지는 않고요. 앞유리창에 빨간 전멸등이 활성화되면서 경고를 하고요. 또한 시트도 진동을 합니다. 시트가 떨면서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려는 주는데, 다만 그 제동에 차가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계기판에도 안전한 상황이면 차간거리가 충분할 경우에는 파란 초록색으로 자동차 표시가 되고요. 차간거리가 가까워지고 할 때에는 주황색으로 컬러가 변하죠. 아메리칸 럭셔리라고 한다면 살짝 그 편안함에 방점을 둔 좀 물렁거리는 그런 이미지가 많죠. 많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꾸준히 물렁거리는 승차감을 개선해 왔고요. 노면의 충격을 제법 강하게 받아주는, 강하게 조절하는 그런 단계까지 변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그 아메리칸 럭셔리 세단의 승차감, 말랑거리는 승차감에 대한 이미지가 벗겨지지 않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스펜션이 좀 더 하드하고 정교하게 이제 변해오는 것은 맞습니다만, 독일 세단에 비해서는 여전히 조금은 더 소프트한 면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미국 세단들이. 그래서 여전히 어떤 그 마그네틱 라이트 컨트롤, 뭐 1000분의 1초 단위로 노면의 감쇄력을 조절해주는 그런 부분들, 전자제어식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을 갖고 있는 거죠. 독일 세단, 유럽 세단들에 비해서 말이죠. 좀 더 강하게 노면 충격을 받아치는 그런 그 강한 서스펜션이 독일 세단이라고 한다면, 아메리칸 세단, 즉 캐딜락 같은 경우는
노면의 충격을 같이 감싸 안으면서 그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프트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나고요. 조금 더 우수한 승차감을 그래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다 나쁘다 라기보다는 어떤 그 브랜드의 특성, 더 나아가서는 국가별 특성이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80km 정도로 정속 주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만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거의 노면 소음이 없다시피 하고요. 시멘트 도로로 올라서면 제법 그 소음이 실내로 파고 들어옵니다. 자, 퓨전 프레임이라는 신형 프레임을 적용을 했습니다. 알루미늄과 스틸 조합으로 차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공차 중량 1735kg입니다. 1735kg이라는 게 가벼운 이유가요. 적어도 이런 그 대형 세단, 그리고 더구나 차체 길이가 5m가 넘는 그런 대형 세단이라고 한다면 뭐 2톤을 훌쩍 뛰어넘죠. 2300kg, 심지어는 2500kg 가까이 가는 몸무게를 가진 차들도 있는데 이 차 1735kg입니다. 공차 중량이요. 차급에 비해서 많이 가벼운 편입니다. 덕분에 269마력이라는 힘이 실제적으로 느낄 때는 300마력 이상이 아닐까? 300마력 이상으로 다가서기도 합니다. 마력당 무게비가 7kg 남짓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T6 3.6 가솔린 엔진 모델은 4휠 드라이브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2.0 터보 이 모델은 후륜 구동입니다. FR 타입이죠. 그래서 뒤에서 밀고 올라가는, 뒤에서 밀고 달리는 힘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사륜 구동의 안정감은 없겠지만 후륜 구동의 다이나믹한 달리기 성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손이 작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을 잡아서 아무것도 없어서 패들 시프트는 없구나 싶었는데요. 저 안쪽 깊숙이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근처에 조절 레버 이런 부분들은 좀 한국인 체형에는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방향지 시등 뭐 이런 와이퍼 작동 레버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긴 듯한 느낌이고요. 패들 시프트는 짧게 저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손이 작은, 저처럼 손이 작은 사람에게는 패들 시프트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손을 한 번 더 깊숙하게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저 안쪽 깊숙이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 레버에 매뉴얼 모드가 있죠. 자, 기어 변속이 안 됩니다. 자, 운전자가 변속을 해줘야 변속이 일어나는 거죠. 매뉴얼 모드에서 그렇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투어, 스포츠, 눈, 얼음, 겨울철,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있고요. 일단 투어 말고 스포츠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택하면 계기판에 이런 체커기가 뜨죠. 일부러 좀 RPM을 높게 쓰면서 엔진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2단에서 80km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쭉 밀고 나가는 느낌이 대단하네요. 수동 변속을 하는데 변속 조작을 하고 변속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시차가 좀 있습니다. 시프트 다운은 바로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시프트 업, 약간의 시차가 있죠. 업 하고 바늘이 움직이는 순간을 한번 체크해 보면 될 텐데요. 킥다운, 업. 그렇지. 변속이 조금 늦게, 한 템포 늦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더 빠른 변속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자, 킥다운 버튼은 없네요.
자, 이 차의 판매 가격 플래티넘 단일 트림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6,980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 차를 살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미국이나 독일에서보다 뭐 최대는 약 800만 원 정도 싸다, 한국에서 더 싸게 판다 라고 캐딜락 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도로 상태에 따라서 실내에 들어오는 노면 잡소리들이 차이가 나죠. 자글거리는 소리들이 실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245-45R19 사이즈의 타이어가 앞뒤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속 100에 맞추겠습니다. RPM은 1600. 하이드라매틱 8단 변속기가 힘을 조율하고 있죠. 8단에서 1600, 7단, 6단, 5단, 4단, 3단. 3단으로까지 내려가네요. 3단에서 정확하게 5000rpm을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또 제자리 찾아서 올라갑니다. 다운사이징의 효과죠. 1.0 엔진의 터보 조합으로 269마력의 힘을 만들어내는 건 매우 우수한 효율입니다. 리터당 130마력 이상의 힘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요. 대단한 그 힘의 효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힘을 8단 변속기가 아주 잘 조율해내고 있습니다. 시속 100km를 3단에서 8단까지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3단에서 3단 5000rpm에서 아주 날카로운 그 엔진 사운드를 즐기면서 다이나믹한 운전을 즐길 수도 있고요. 8단 100km에 1600rpm에 아주 느슨하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그런 주행을 만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수동 모드에서 자동 변속을 거부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수동 모드에서는 운전자의 의지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힘쓰고 가속한다고 RPM 잔뜩 높여놨는데 스르르 변속이 되면서 이제 힘이 풀려버리면 좀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맥이 빠지는 순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자동 모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다 할지라도 적어도 수동 모드에서는 운전자의 의지가 가장 먼저 반영돼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순간순간 힘을 뽑아내는 순발력도 있고요. 자, 고속 코너 부드럽게 고속 코너를 빠져나갑니다. 제동도 상당히 적당하고요. 적당한 담력으로 차체의 속도와 무게를 제어하고 있고요. 좀 더 강한 제동을 해도 차체가 앞으로 쿡 숙여지는 느낌이 아닙니다. 차체가 가라앉는,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제동의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고 정확합니다. 룸미러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보면 마치 한편의 영화, 도로 액션 씬을 보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같이 달리는 차들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표현이 되네요. 자, 직분사의 터보 엔진입니다.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기술 거의 전부를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아주 극한적인 속도인데요. 자, 살짝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만 아주 극한적인 속도에 이르면서 차체 진동이 좀 느껴지지만 불안할 정도는 아니고요. 충분히 제어할 수 있겠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속도였는데 상당히 속도가 높았습니다. 그만큼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건 차의 성능이 받쳐줘야지 되는 거죠. 단순히 어떤 엔진의 힘만이 아니라 운전자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체의 불안함을 운전자가 뭐라고
그러니까 표현하지는 못해도 심리적으로 가장 먼저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면 더 이상 가속을 못하게 되죠. 차체 어떤 그 흔들림, 바람소리, 급격하게 커지는 바람소리, 그리고 불안한 거동이 심해지면 엔진에 힘이 남아있다고 해도 운전자는 그 이상 속도를 못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코너에서 어떤 한계 속도 이상으로 못 올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심리적으로 본능적으로 운전자가 먼저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떤 그 운전자가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건 엔진의 힘 뭐 이런 부분들이 파워트레인의 어떤 기본 성능이 바탕이 돼야 되지만 공력 성능 뭐 이런 그 서스펜션, 차체 흔들림, 차체의 강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체감 속도가 낮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 트랙션 컨트롤이 잘 됩니다. 헛바퀴 돌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힘을 RPM을 그러니까 한순간에 확 끌어내는 게 아니라 확 몰아주는 게 아니라 헛바퀴 돌지 않고 출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힘 그리고 더 큰 힘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힘을 공급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해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서 급출발을 해보면 알게 되는데요. 순간적으로 힐스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출발은 부드럽게 그리고 가속은 강하게 뭐 이런 반응을 받게 됩니다. 도로를 미끄러지듯이 편안하게 달리고 있는데요. 독일 차들의 서스펜션보다는 한 스텝 혹은 반 스텝 정도 소프트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노면의 충격을 상당히 잘 부드럽게 잘 소화해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좋은 승차감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선 승차감 면에서 본다면 독일 세단보다 좀 더 낫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칫 이렇게 출렁이면서 갈 수 있는 그 노면 굴곡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칫 차체가 출렁이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수평을 잘 유지를 하면서 노면 충격의 상당 부분을 잘 걸러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고속주행 한번 해보시죠. 자, 아주 빠른 속도인데요. 턴할 때 자, 차체가 기울면서 안전띠가 몸을 꽉 잡아줬습니다. 지금 그 반경이 큰 코너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돌아 나가는데요. 그렇게 불안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시트가 몸을 꽉 잡아주는 데서 오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도 물론 있었겠지요. 차체가 좀 기울어지기는 했지만 균형이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차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조금 타이트한 코너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푸다운. 야, 차체가 많이 기울어지는데요. 시트를 꽉 잡아줍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시도를 해도 차체가 잘 받아주네요. 타이어가 노면을 잘 붙들어 늘어지고 있고요. 서스펜션도 적절하게 차체를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코너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미 충분히 좀 과한 코너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잘 차체를 지지하면서 코너를 빠져나갔습니다. 후륜구동이면 오버스티어의 위험이 있죠. 하지만 후륜구동이라서 오버스티어, 뭐 전륜구동이라서 언더스티어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어떤 그 한계 속도를 넘었을 때 오버스티어나 언더스티어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 그 속도 조절을 한다면 이상 조향을 걱정할 필요는 없죠. 이제 시승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서울을 출발해서 판문각까지 왕복하는 구간을 달렸는데요. 계기판을 보면 최종 80km 구간의 연비를 표시해 주는데요. 평균 9.8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차의 공식 복합 연비가 10.2km/L죠. 10.8km 정도의 연비,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메이커가 밝히는 공인 복합 연비와 큰 편차가 없습니다. 급가속
또 고속주행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했는데 좀 그 차를 거칠게 다뤘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9.8 정도의 연비가 나왔다고 하면 최소한 일반인들이 평상 주행 패턴으로 이 차를 다루면 적어도 메이커가 밝히는 복합 연비 10.2 이상은 연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블랙톤으로 마무리한 인테리어인데요. 트림 가운데 이렇게 고급 나무 무늬목을 집어넣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뒷좌석은 공간이 중요하겠죠. 특히나 이런 그 고급 세단에서는 뒷좌석에서 느끼는 공간의 여유가 참 중요할 듯 싶습니다. 자세를 잡고 등받이에 허리를 기대서 앉아보면 이런 자세가 되는데요. 무릎 앞으로 보십시오. 아주 뭐 태평양 같은 공간이 남아있죠. 다리를 꼬고 기대 앉으면 뭐 이런 정도 자세가 됩니다. 역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센터 터널이 아주 높게 솟아 있습니다. 한 거의 뭐 20cm 넘게 센터 터널이 솟아 있어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아무래도 좀 불편할 듯 싶습니다. 직접 앉아 보면 이런 자세가 되는데요. 머리 위 압박감도 크고요. 거의 천장에 닿을 듯 말 듯 하고요. 그리고 바로 앞으로 선루프를 위한 공간이 지붕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 안으로 이렇게 파 있습니다. 파여져 있는 안으로 이제 머리가 들어오는 이런 스타일이 되는데요. 브레이크라도 잡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기울면서 머리가 닿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아무래도 좀 불편할 듯 싶습니다. 그 부분만 제외한다면 뒷좌석에서 어떤 공간이 주는 여유는 아주 충분하다 싶고요. 암레스트 또 아주 고급스럽게 내려오네요. 거칠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작동하면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버튼을 누르면 두 개의 컵홀더가 올라오고요. 이 안으로 아주 간단한 메모장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스키스루, 그렇죠? 이제 트렁크와 공간을 연결하는 이런 스키스루 구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터치로 차창이 내려가고 완전히 열립니다. 그리고 올리면은 뭔가 걸렸을 때 이렇게 다시 리와인드가 되죠. 고급 세단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겠죠.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그맣게 잿더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잿더리 있는 차들 그렇게 흔치 않은데요. 뒷창에는 이렇게 햇볕 가리개가 들어와 있고요. 전동식 햇볕 가리개입니다. 옆창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햇볕 가리개가 들어와 있어서요. 햇살이 강한 날 혹은 타인의 시야에서 실내를 좀 보호하면서 좀 더 쾌적하고 아늑한 실내를 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별도의 선루프가 있죠. 2열 지붕 1호도 글래스 루프죠. 개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뒷좌석을 위한 글래스 루프도 마련해 놓고 있어서 쾌적한 후석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두 개의 송풍구가 들어와 있죠. 그 밑으로 몇 개의 수납함, 간단한 수납 공간이 들어와 있는데 뒷좌석에도 뭔가 전원이 필요할 텐데요. 전원을 위한 공간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딱 보면은 이 밑에 뒷좌석 가운데 자리 아래쪽으로 230V네요. 230V 그리고 두 개의 USB 포트, 하나의 12V 전원 연결구가 들어와 있어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 아래로 이렇게 전원 공급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배치인 듯 싶은데요. 전원을 사용을 한다고 할 때 뒷좌석 이 가운데 자리 승객은 다리를 벌려서 앉아야 되는데요. 그 사이로 여러 가지 뭐 USB도 꽂고 전기도 꽂고 해야 될 텐데요. 좀 그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듯 하고요. 원래 이 차는 5인승이지만은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포기하고 그냥 4인승으로 이 차를 사용하는 게 맞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대시보드에 날카로운 예각이 살아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에 이렇게 각진, 그것도 날카로운 예각으로 면처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물론 유사시에 에어백이 터지고 안전띠도 있고 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비들은 갖춰져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일 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응을 한다면
이런 그 대시보드 상의 각진 부분들은 없게, 각진 부분이 없게 차를 만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고급 세단인데 요즘 그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만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고급 럭셔리 세단을 표방하는 만큼 국내에서는 뭐 준중형 승용차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ADAS 시스템의 기본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메리칸 럭셔리 세단을 표방하는 이 차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닌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와 있는 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캐딜락 CT6 탔습니다.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었고요. 2.0 직분사 터보, 그렇게 크지 않은 엔진에서 터져나오는 269마력의 힘,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성능 세단으로서 손색 없는 면모를 보여줬고요. 실내는 제법 고급스럽습니다. 아메리칸 럭셔리 세단으로서 손색 없는 수준의 고급스러운 실내를 확보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실내 공간이 아주 여유가 있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느끼기에 아주 딱 좋은 그런 실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의 보급형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아메리칸 럭셔리 세단의 전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